이런 약간 자기만의 공부 습관이 잡힌 친구들은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19년차 SNS에서 미랄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현재 평택 세비초등학교 교사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읽고 쓰는 삶을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미랄쌤 자기교육 노트 같은 이렇게 개인 저서도 이렇게 냈고, 그 외 다수의 약간 책이 있고요. 어서오세요. 자충우돌 행복교실입니다. 책 속 한 줄의 힘 같은 공동 저서도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냈고요. 아이들과 학급 시를 이렇게 엮어갖고 학급 시집을 이렇게 몇 권 더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제 교사니까 어른이니까 많이 좀 넣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12년 차쯤 됐을 때부터 뭔가 교실을 달리 보게 됐어요. 약간 아이들 안에 있는 약간 잠재력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느끼게 됐고, 아이들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를 또 다시 또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뭐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밖으로 안에 있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서서히 꺼내주는 게 진짜 교육인 것 같다. 그 뒤로는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의 교육관을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좀 언밸런스한 내용인데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교육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공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의무 교육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외교육을 다 이렇게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린 보통 사교육이라 하면 약간 점수 쌓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교육보다는 이게 사사로를 샀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배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모든 교육들을 저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는 사교육은 지식의 레버리지를 쉽고 단순하게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아이들 중에 약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보니까 이모티콘 같은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이모티콘으로 이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고 이모티콘을 좋아하네? 그럼 어떻게 좀 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좀 뒤를 좀 따라가다 보니, 이모티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이왕 하는 거. 예전에는 소비만 됐던 그런 배움이 생산적인 배움으로 약간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책이 있네. 그럼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책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합니까? 뭐 유튜브를 보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사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을 이미 잘 하고 있는 어떤 한 강사가 있어. 그럼 강사의 약간 지식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거를 수강을 하고 배우다 보면은 시간을 확실히 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생산적인 것을 더 쉽고 간단하게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시간의 빠름이 다 핵심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구나. 그 대부분 사교육은 점수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요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내 아이와 좀 어울리는 그런 사교육을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아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내도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대부분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초등에 3, 4학년 경우 영어가 도입이 되다 보니 이때는 영어를 투입해야 돼.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는 이때는 예체능 투입해야 돼. 이제 5, 6학년 가서는 이때는 이제 국영수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입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이렇게 약간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이와의 소통이거든요. 아이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네, 대부분이 대화가 이런 점수에 대한 그런 대화가 솔직히 많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것을 카카오톡에 런칭하고 이런 사교육은 솔직히 그런 사례는 많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학급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그림 잘 그리는 친구를 보면은 너무나 좋아해요. 야, 너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학급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그런 쪽으로 많이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패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고3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니까 한없는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공부와는 점점점 담을 더 쌓게 되죠. 대부분 수능 끝나면 이제 솔직히 이렇게 담을 좀 쌓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어른들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과거에 내가 어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원하는 공부를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고, 얘가 20살에 시작하는 것보다 저는 더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친구들이 뒤늦게라도 더 빨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나중에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이 되든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공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사교육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등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너튜브가 있잖아요. 너튜브도 이렇게 자세히 잘 검색하고 좋은 콘텐츠를 알려주는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하는 그런 또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가 이거에 관심 있으니 너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 이것도 좋지만 좋은 콘텐츠를 얘 관심사랑 맞는 것을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동시 쓰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럼 동시를 쓰기를 좋아한다. 그럼 시 쓰고 잘했네 이게 아니라 이 동시를 얘가 좀 더 성취감을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공모전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모전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모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도전해 볼 만한 것들. 그럼 그걸 도전했더니 어떤 때는 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그 성공을 통해서 얘가 또 성취 지수를 또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편의 시, 또 한 편의 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수십 편의 시를 이렇게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 있고 잘하는 것을 꼭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다. 근데 이것을 어른이 조금만 보조해주고 하면은 얘가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교육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많은 과목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과서 지식만 잘 활용해도 이렇게 충분히 저는 배울 게 너무 많고, 요즘엔 옛날과 달리 교과서 안에 풍성한 지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사교육은 대부분 이제 선행학습인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습이라는 그 두 글자를 봤을 때 학을 한 거죠. 배울 학자. 먼저 배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각과 내 사고와 익히는 습에 대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그 습에 있는데, 대부분은 부등호가 이 학에 있다 보니까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 돼도 배우고 2학년이 돼도 배우고 3학년 배우고, 그러니까 이 배움에 대한 지치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진짜 대학교는 좀 학보다는 습이 더 많잖아요. 익혀야 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이 딸리니까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가 봤을 때는 얘가 다른 건 안 하고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좋게 보는데 안 좋은 걸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어른이 봤을 때 문제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봤을 때는 얘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에 집중을 좀 했거든요. 그럼 얘가 뭘 잘하나 이렇게 봤더니 만들기를 너무 잘해갖고 어머니 얘 레고 한번 만들어 오면 어떨까요? 레고 만드는 거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월등히 잘하고 얘가 레고를 만들 때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은 한번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오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도 약간 사고가 좀 관점이 전환이 됐는지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잘하고 있는 레고 작품을 이렇게 올려주고 얘가 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잘하는 강점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일단 학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을 인식하는 태도도 달라지면서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간혹 듣곤 하거든요. 이거는 자녀 교육법과 또 비슷한데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막 뭐 할 때가 있어요. 반응을 요구할 때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얘 말에 경청만 잘해줘도 관찰, 반응, 경청만 잘해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월등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번에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 특징이 뭘까요? 네, 일단 과목만 봐도 몇 개 없죠. 뭐 바른생활, 뭐 슬기로운 생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교과서만 봐도 예를 들어 뭐 기억을 알아봅시다 해놓고 무슨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글자를 써는 연습하기도 하고 두 쪽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 교과서 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신체 활동, 뭐 음악 활동, 뭐 놀이 활동 이렇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1, 2학년한테 이제 주고 싶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배움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게 우리 솔직히 교육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뽑는다면은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려면은 저는 그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같이 배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가장 최고의 교과서는 뭘까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눈빛과 말, 행동 이것이 모두 다 아이들이 이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거는 꼭 그 뭐 이렇게 뭐 교과 지식만이 배움이 아니고 놀이터에 가서 소꿉장난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거 할 때도 아이들이 최대한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같이 좀 놀아달라고 할 때 특히 같이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가정을 이렇게 가봤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어떤 성취감이 있는 친구예요. 욕구도 있고 뭘 잘하고 싶은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쓰기로 혼자 계속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아, 이 어른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겠죠. 어떤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주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이 공부 습관을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저는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얘기로 이렇게 부모가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 물론 이것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딜 지도할 때도 너가 오늘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이제 문제집을 푼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쪽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오늘 한 어느 정도 뭐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대해서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꼭 공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지, 덕, 채 테마를 나누어서 지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덕적인 측면, 그
그 다음에 책, 운동 같은 것들. 저는 이렇게 좀 분화된 거를 훈련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지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공부, 뭐 문제집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기. 매일매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 같은 경우는 마음의 양식, 독서를 뭐 몇 쪽, 아니면 몇 분, 아니면은 뭐 10분 정도, 예를 들어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루틴을 한번 스스로 한번 계획을 해보고, 스스로 한다는 거에서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목표를 했는데 이걸 이뤘네? 자신감도 생기겠죠.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제 자존감. 그 다음에 이걸 막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력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도전할 때도 훨씬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전력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그냥 내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이게 봐야 돼요. 되게 시각적인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본인이 한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부분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 잘한 거를 직접 보게 해서 얘가 오늘 이런 거 우리 진수가 이런 걸 또 잘했구나 격려도 해줄 수 있고 스스로 만족감도 높이고 그렇게 또 나갈 수 있지 않나. 이 목표를 볼 수 있는 시각화까지 이렇게 결합해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기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육아에서는 그 아이를 이제 육아하는 데 있어서 뭐 3살까지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공부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꾸준한 이런 약간 자기만의 공부 습관이 잡힌 친구들은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3년 걸렸던 것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그 말을 되게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공부 습관도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 뭐 초등학교 올 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 이제 하고 싶다. 얘가 만약에 의지가 정말 이게 마인드셋이 갑자기 바뀌었을 경우 저는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마인드셋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 늦은 시기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마인드가 언제부터 정확히 확고히 됐나. 저는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부에 대한 약간 오개념이 만약에 고정관념이 있다면은 그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특히 공부를 예를 들어 안 하고 못하는 애의 특징을 보면요. 나는 해서도 안 돼라는 말 정말 많이 해요. 왜 안 될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얘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 우리 주변 환경들이 정말 풍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처음에 중요한 게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이걸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런 걸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가 아니라 정말 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뭔가, 얘가 원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제 그것과 조금 더 연결해주고, 이런 고민들은 솔직히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한 친구를 한번 생각이 드네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19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약간 폭력성도 있고. 저는 그 친구한테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정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못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얘를 꾸사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얘는 더 이렇게 더 삐딱선 트고 삐딱선 트고 가는데, 저는 이 친구가 특히 잘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너는 요걸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너가 한 거에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용기에 약간 미덕이 있어. 뭐 이런 말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해요. 다른 친구들은 2자릿수 더하기 2자릿수 덧셈을 되게 잘하고 있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는 한 자릿수조차 못했는데 오늘 이것을 하나둘씩 이해를 해 나가는 그 장면에서 과정 속에 칭찬을 계속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되게 만족감도 느끼고 선생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저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또 교육자로서 되게 만족감도 있고 얘한테 이렇게 또 해주는 말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동안에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너도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말로도 해주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만약에 어머니나 약간 어른들이 계시다면은 특별히 쪽지 같은 걸로 얘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가능성 있는 문구를 이렇게 주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어떻게 보면 인정이잖아요. 딱딱했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그때부터 이렇게 학습이나 뭐 다른 게 투입을 하면은 훨씬 더 흡수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 약간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냥 공부만이 아니라 요 앞에 약간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인성도 잘 갖춘 공부 잘하는 친구. 그런 부모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말로써 표현하자면은 나, 기, 가, 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일단은 아이의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성장에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또 학급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같이 성장의 시너지가 훨씬 더 발휘가 되더라고요. 이 가정에서도 아이에게만 계속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미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이적의 어머니 같은 것도 그냥 거실에 큰 책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적도 나중에 어디선가 이렇게 고백하기로 엄마가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이렇게 좀 돌이켜보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면은 아이도 공부를 하고 부모가 여기서 책을 보면 아이도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은 딴 거 안 하고 옆에서 책을 보든지 이렇게 저만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나부터 같이 공부를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하면은 아이들도 보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네. 기는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기 같은 경우 1을 누르면은 1이라는 게 딱 보여요, 화면에. 1이라는 걸 인풋을 했을 경우 아웃풋인 1로 화면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성적이 예를 들어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1을 눌렀는데 1이라는 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인풋과 아웃풋의 약간 상호성이 원리긴 한데 여기에서도 약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계속 긍정적인 것을 계속 품어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입니다. 가는 두 번째 기와 비슷한 연관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가는 가능성이에요. 일련의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죠. 이 사람을 현재 모습을 말고 미래의 잠재력이 발효된 모습으로 보면은 그 잠재력이 발효된 그 모습대로 아이가 커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즉, 내 아이가 미래의 잠재력이 발효되는 그 모습으로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본다는 거는 잔소리는 줄어들겠죠.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사랑으로 계속 그 표현도, 아이들은 그 표현을 묻고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에 대한 잠재력을 믿고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여유가 있을 경우, 네 번째 중요한 비교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부모인 나부터 그 다음에 기다려줄 줄 알고 가능성을 보고 비교의식을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이런 부모라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인성을 갖춘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인성 쪽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첫날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앞에 있을 때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친구와의 그런 태도, 말, 행동, 눈빛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둠 활동을 할 때
두각이 많이 드러나는데 모둠 활동에서 약간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다음 아이들을 포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삐뚤삐뚤하고 오히려 그 모둠에 있는 활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막 드러내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자존감이 좀 많이 높고 부정적으로 일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일관성 있게 싫어요 안 돼요를 막 달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게 자존감이 좀 낮고 그런 경험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시옷의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시옷이 이제 맞물리는데 시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시도를 많이 꺼려하게 되고 도전할 때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얘가 다양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약간 실패나 성공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책 중에 틀려도 괜찮아 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책에 보면요, 이 교실이 애들이 처음에 삐쭈삐쭈 하다가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괜찮아, 계속적으로 시도해봐, 틀려도 괜찮아,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손을 들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화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정말 여기서 안전지대에서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이렇게 이분들이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실패하더라도 감싸주고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격려해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만약에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 이 친구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학급에서 만들어주고 싶고 가정에서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일례로 저의 경험을 한번 표현을 하자면요. 저는 과거에 오락실을 정말 자주 갔어요. 그 오락실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어떤 시도를 해도 저를 포옹해주는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때마침 저는 게임을 참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시도를 했고 거기 성취도 많이 얻고 물론 때로는 실패도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만큼은 저를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보듬어 주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게임 오락실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 그곳에서의 그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교직에 나오면서 아이들한테도 꾸준히 시도하고 꾸준히 실패도 하고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실패가 아닌 이번에 성취감을 얻었을 경우 더 나은 성취감으로 또 다른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약간 자존감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문해력이라는 거는 읽고 쓰는 능력인데 여기에 이제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읽는다,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쓴다, 글쓰기인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른도 어렵습니다. 어른도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독서에 있어서는 이것만 일단은 잘 해도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3정 독서법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 가지 정인데 첫 번째 정 뭘까요?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추측 한번 해보셨죠? 첫 번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수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는 1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분, 30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책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이걸 꾸준히 만약에 했다. 그럼 어른이 돼서도 독서와 좋았던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독서를 하게 되지 않나. 대부분의 우리가 독서 실태 조사만 봐도 이거 뭐 건수로 따진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른이 되면은 막 거의 요즘에 2점대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엄청난 그 갭이 있어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좋은 느낌을 계속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단 책을 정말 좋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그런 것보다 내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좀 시간과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추천드리는 책이 있어요. 하루 30분 혼자 읽기의 힘. 그 낸시 애들이 쓴 약간 20년 차 넘은 독서 교육의 전문가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는 리딩 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리딩 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하루 30분 동안 혼자 읽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만 조성을 해도 일단 아이들은 책을 사랑할 수 있고 책과 함께 논의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급에 이 리딩 존을 만들었어요. 9시가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교실에서 아이들이 각자가 읽을 책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10분, 20분, 30분 책을 읽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나는 책을 되게 싫어했는데 서서 읽다 보니 책에 대해 서서히 빠지게 된다. 이런 고백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어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기법이야 정말 많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주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글쓰기는 솔직히 어른도 어려워요. 그죠? 어른도 어려운데 어렵다면 이 방법 하나만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 속에서 좋은 구절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하나를 가져와서 필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을 적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필사하고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한 줄이 나중엔 두 줄, 세 줄 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내가 쓴 걸. 근데 블로그에 쓰면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계속적으로 무의식에 뭔가가 나와요. 그거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까지. 발행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서 이 구절에 좋았던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이런 생각과 느낌을 나처럼 똑같이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이 탄생이 되는 셈이죠. 이것을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은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되고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글쓰기가 이제 두렵지 않고 어떤 책 속의 좋은 구절에 내 생각과 경험과 결합을 하다 보니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글이라는 것이 표현력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하다 보면은 정말 저절로 깊이 있게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초서 독서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책 속에 좋은 구절이 나오면은 그것을 베껴 써라.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한번 적어봐라. 저도 이것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가 너무나 즐겁고 그 다음에 한 편 한 편 글이 쌓일 때마다 제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두 가지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함께, 두 번째는 따로.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어릴 때일수록 이게 효과가 정말 발휘가 좋습니다. 잠을 자기 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읽어줄 때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책이 있을 수 있겠죠. 서서히 이게 다음에는 가면 갈수록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책을 이렇게 늘려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책과 서서히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읽기 독립이 되거든요. 읽기 독립이라고 하면은 6살에 올 수도 있고, 9살에 올 수도 있고, 10살에 올 수도 있고, 저희 쌍둥이, 제가 이제 쌍둥이, 딸 쌍둥이 이렇게 팜인데,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9살에 왔어요. 9살에. 그래갖고 9살 때부터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책을 읽더라고요. 수많은 육아서를 이렇게 보다가, 읽기 독립이 되게 중요한데, 언제부터 정말 읽기 독립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9살이 이렇게 왔고, 다른 가정은 또 몇 살 이렇게 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이 좀 읽어주면은 확실히 아이들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못했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우리 지금 고학년 친구인데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예를 들어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삼정 독서법 가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는 책을 읽어라, 나는 TV를 보고 핸드폰 볼게, 이게 아니고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활동이 너무나 아이들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독서력을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때는 정말 그 알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막 나오기 전에 그 약간 소중함? 저 깨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사함,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은 감사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세상을 어둡게 보기보다는 약간 감사한 것이 되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활동도 하고 그런 책도 읽고 부모랑도 소통하고, 그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통법에서도 오늘 자기 전에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감사한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 한번 말해볼까? 그러다 보면은 한 명 한 명 얘기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가 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참 알게 모르게 감사 지수가 쌓이면서 내 삶이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또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 사는 아마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 정말 사랑을 많이 일단은 내가 받고, 부모로부터 많이 받고, 또 이것을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씩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준다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이것도 부모님과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친구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을까?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저학년 애들은 얘기 진짜 잘해요. 얘기 잘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속사포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함은 뭘까요? 함께, 저학년일수록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이에 대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함께 하면서 이 스스로가 성취감도 얻고 이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감이 든다는 거는 안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감사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로 자라니까 한번 감사함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은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거예요. 고학년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테마는 비슷한데 저는 도덕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는 약간 많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좀 부여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이제 고학년 아이들과 이제 수업할 때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약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부여하기도 하고, 역할을 그걸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이들과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기여하고 이런 좀 경험을 많이 좀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는 도전, 독은 독서, 풍부한 독서. 저는 좀 약간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로 돌아가면은 독서 망곤을 하고 싶다. 독서 망곤. 풍부한, 그때만큼 솔직히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 그래도 때가 묻지 않는 그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책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여기는 우리가 보이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사고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독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경은 경험을 많이 좀 하는 거. 그래서 도전, 독서, 경험, 이 도덕경 세 가지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대나무 모죽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 모죽의 특징은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4년 동안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막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4년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루에 막 몇 미터씩 이렇게 자라는 그 대나무, 이 모죽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성적이 오른다. 거기에는 이 뿌리 같은 약간 독서력, 문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교과 공부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친구는 막 무협지 같은 것도 읽고 소설책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아했죠. 고등학교 그때가 막 2학년이었는데 얘는 왜 공부는 안 하고 책을 이렇게 볼까? 저는 그 당시 독서를 거의 안 했을 때라서 책 읽는 친구를 전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얘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방금 질문을 주셨던 그런 것처럼 성적이 급속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문해력이 좋은 친구였어요.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이것을 뿌리를 계속적으로 다졌고 이게 어느 날 포텐이 터지면서 서서히 두각을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독서를 하면 공부를 잘하죠? 저는 거기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독서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잘하는 친구에게는 어느 날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공부에서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독서로 인해서 좀 뿌리를 깊이 있게 이렇게 내리는 그 작업이 이 영상을 보시는 만약에 좀 초등 친구들이다 하면은 꾸준한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육의 민족 채널이 더욱더 정말 불안해하는 그 부모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 좋은 또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정답이 아닌 하나의 또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최고의 교과서고 내 아이를 최고로 잘 아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무엇보다 내 자녀를 더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